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남들이 정해준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엔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목표만 바라본 채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교에 가서는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고요. 한번 목표를 세우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리는 타입이라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회사에 취직해 일을 하는 어른이 되어 있더군요.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제 인생은 너무 평범해서 흥미거리도 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 제 삶을 바꾼 선택이 있어요. 그건 바로 결혼인데요. 지루할 정도로 평범했던 제 인생이 결혼 후 가시밭길이 된 것 같아요.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했죠. 결혼이라는 선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 중심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제 인생을 단번에 바꿔버렸죠. 지금부터 이 사연을 통해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천천히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요. 저는 대기업에 입사 후 쭉 한 곳에서 일했어요. 남들은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이직을 해볼 엄두도 못 낸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저는 한참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평가에서 중간을 차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잘하지도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못한 것 같아요. 저는 하던 대로 그저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시 대기업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단정한 첫인상이 오래 마음에 남았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빠르게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가 되어 소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남편은 이제껏 만났던 사람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남편과는 말이 정말 잘 통했고 무엇보다 함께 있으면 즐거웠어요. 오죽하면 만나는 친구들마다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혜, 너 얼굴 좋아졌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잘 되나 봐. 평소엔 연애한다는 말 꺼내지도 않던 애가 무슨 일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랬나? 네 말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나 요즘 결혼할 상대가 따로 있다는 걸 느껴.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곧 청첩장 받겠는데? 결혼 생각 없다던 애가 결혼 이야기를 먼저 하네? 좋아 보인다. 청첩장은 무슨. 우리 아직 결혼 이야기는 해본 적도 없어. 친구에게 결혼을 부정했지만 사실은 남편과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런 제 생각을 남편에게 넌지시 전하니 남편은 곧바로 프로포즈를 해오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신혼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퇴근 후 남편과 저녁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소소한 행복이었거든요. 배가 부른 상태로 남편이랑 조용한 거리를 걷고 있으면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모두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평온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첫째 아이가 생기고 일상이 바뀌었죠. 아이를 가진 건 정말 행복했어요. 소중한 아들이 제 품에 안기던 순간을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이 벅찬 기분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과 별개로 육아는 정말 전쟁이더라고요. 여보, 좀 일어나 봐. 내가 하루 종일 아이 봤잖아. 이제 당신이 좀 봐줘. 어?
나 한숨도 못 잤다니까. 제발. 아, 몰라. 나 이따 출근해야 해. 도대체 왜 우는 거야, 정말? 당신이 일어나서 기저귀 좀 빨리 확인해봐. 빨리. 나 진짜 못 일어나겠어. 죽겠다니까. 나 어제부터 한숨도 못 잤어. 당신이 잠깐 봐주면 안 돼? 남편은 베개로 귀를 틀어막고 그대로 잠을 자더군요. 저는 울면서 우는 아이에게 갔어요. 잠을 자지 못하니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 와중에 다시 잘 자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서러워 죽을 것 같았죠. 저는 밤마다 우는 아이를 안고 같이 울었어요. 그땐 정말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키우고 나니 이전에 했던 공부와 일이 전부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전 매일 출근을 꿈꾸며 잠에 들었어요. 그런 저를 도와준 건 바로 엄마였어요. 엄마는 제가 울고 있을 때 귀신같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엄마, 나야. 밥 먹었어? 지혜야, 목소리가 왜 그래? 힘들어서 그래? 엄마가 지금 갈 테니까 조금만 참아. 아휴, 또 잠 못 잤구나. 엄마 가면 엄마가 하준이 봐줄 테니까 푹 자. 아니야, 엄마. 나 안 울어. 엄마도 여기까지 와서 하준이 보기 힘들 텐데 오지 마. 어제도 와놓고. 네 엄마 아직 젊으니까 걱정하지 마. 준비해서 빨리 갈게. 알았지? 눈물을 참으려고 해도 엄마 목소리만 들으면 더 목이 메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를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힘들 때마다 단숨에 달려와 저 대신 아이를 봐주셨어요. 엄마는 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셨다면서 혼자서 어떻게 날 키웠어? 너도 보통은 아니었지. 우리 하준이가 엄마 닮아 예민한가 보다. 그래도 할머니는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 손자 분유도 잘 먹네. 내가 분유 먹이고 얼른 재울 테니까 넌 들어가서 자. 얼른. 엄마, 너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고마워. 그리고 넌 이제 슬슬 복직 준비해야지. 내가 하준이 봐줄 테니까 넌 걱정 말고 네 일 열심히 해. 엄마, 나 엄마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내가 일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할게. 복직 때문에 고민을 하던 차에 엄마는 먼저 저에게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하고 한편으로 너무 미안했죠.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예민하고 활발하거든요. 검사를 받으러 간 병원에서도 육아 난이도 상이라고 보는 분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엄마에게 맡긴다니 마음이 편치 않았죠. 염치 없지만 전 다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전쟁 같은 일상이 조금씩 편안한 일상으로 바뀌던 차에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첫째 아이를 가진 지 2년 만이었죠. 둘째 아이를 가진 건 기쁘지만 걱정이 밀려오더군요. 도저히 첫째와 둘째 아들을 같이 맡길 수가 없었어요. 둘째도 첫째와 같은 성격이었거든요. 저희는 상의 끝에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각각 친정과 시댁에 맡기기로 했어요. 어머, 얘, 난 죽어도 어린아이는 못 돌본다. 둘째는 절대 못 봐. 알겠어? 그치. 아무래도 둘째가 어리니까 돌보기 더 힘들지.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내가 첫째 아이 볼 테니까 사부인이 둘째 아이 봐주셔야겠다. 첫째 아이는 몇 살 때부터 유치원 보낼 거니? 이제 슬슬 알아봐야지.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만 살피며 말을 거들더군요.
내 편은 없구나 싶었어요. 지금껏 첫째 아이를 엄마가 키웠는데 어떻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첫째를 돌보겠다고 하시는지 서운한 감정을 넘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첫째 아이 말고 둘째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겠냐고 여쭤봤어요. 엄마는 흔쾌히 둘째 아이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셨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양가의 아이들을 맡기고 각각 1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둘째를 낳고 복직하던 해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어요.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이유였죠. 남편은 평소에도 회사 일이 맞지 않아 힘들어했거든요. 기어코 일을 저질렀더군요. 저와 상의도 없이 회사를 퇴사하고 가게를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상가 자리까지 다 알아보고 계약을 마친 상태였죠. 화도 나고 어이없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응원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망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퇴근 후 각자 집에 들러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저는 친정에 들러 둘째 아이를, 남편은 시댁에 들러 첫째 아이를 데리고 왔죠. 힘든 내색 없이 아이들 돌봐주시는 엄마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걸 알아서 아이를 데리러 올 때마다 죄송스러운 기분이 들더군요. 전 그럴 때마다 더 악착같이 일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었죠. 하루는 외근을 나갔는데 거래처 미팅 업무가 일찍 끝나 둘째 아이를 데리러 친정에 갔어요. 가는 길에 엄마가 좋아하시는 생크림 케이크를 포장해 갔죠. 날씨가 좋아 엄마랑 잠깐 근처 공원에 다녀오려고 했어요. 가는 길에 시댁에 들러 첫째 아이도 데리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친정에 첫째 아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는 익숙한 듯 집안을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둘째 아이도 그런 형을 따라 온 방을 누비고 있었죠. 하준아, 너 왜 여기에 있어? 하준이는 친할머니 댁에 있는 거 아니었어? 당황한 제가 아이를 붙잡고 물으니 아이는 제 말을 이해 못하겠는지 고개만 갸우뚱거리더라고요. 뒤이어 앞치마를 맨 엄마가 현관으로 나오셨어요. 그걸 하준이한테 묻는다고? 이제 말문튼 하준이가 대답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아니, 이 근처에 거래처 미팅이 있었는데 빨리 끝나서. 근데 하준이 왜 여기에 있어? 시어머니는 어디 계시고? 사돈이 오늘 일이 있는 모양이야. 첫째 아이 볼 시간이 없다길래 내가 봐준다고 했어. 하준이도 다 컸는지 이제 지 동생이랑 잘 놀더라. 근데 어머니는 어디 가신다고 하셨어요? 나랑 남편한테 어디 가신다는 말씀 없으셨는데? 바쁜 일이 있으신 모양이다. 넌 거기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와. 손에 든 건 뭐야? 케이크야?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케이크. 집에 아버지도 계셔? 아버지 차도 밖에 있는 것 같던데? 아버지? 오늘 일찍 오셨어. 한참 애들 놀아주다 지쳤는지 방금 잠들었어. 저는 엄마의 말을 찰떡같이 믿었어요. 시어머니가 오늘만 친정에 첫째 아이를 데려다 놓은 줄 알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거짓말을 잘 못하시거든요. 거짓말할 때는 시선을 피하는 버릇이 있어서 눈도 못 마주치세요. 그래서 엄마가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전부 티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자꾸 제 눈을 피하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떠먹여주다가 엄마와 눈이 마주쳤는데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제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확신했죠. 엄마를 추궁하니 엄마는 끝까지 모르는 척 하셨어요.
제 의문을 풀어준 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주방에 있는 저를 보시더니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요. 지혜, 네가 이 시간에 어떻게 집에 있어? 오늘 출근은 안 한 거야? 아버지, 저한테 숨기는 거 있죠? 엄마 얼굴에 다 티나는데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계세요. 아버지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죠? 있긴 뭐가 있어. 그런 거 없어. 두 분 눈 마주치지 마시고요. 그럼 제가 시어머니한테 지금 전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종종 네 시어머니가 첫째 맡기고 그랬어. 그런데 요즘 부쩍 자주 그러더라. 바쁜 일이라도 있는 건지 최근 일주일간 하준이가 내내 여기에 있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남편이 첫째 아이 데리고 왔어요. 그랬으면 제가 먼저 눈치를 챘을 텐데? 설마 남편이 여기로 첫째 아이 데리러 왔던 거예요? 두 분은 입을 다문 채 제 눈치만 보시더군요. 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이 뻔뻔하게 저를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첫째 아이가 친정에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남편은 철저하게 저를 속이려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일이 빨리 마무리됐으니 두 아이를 다 자기가 데리고 오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거든요. 메시지를 뒤져보니 남편이 일을 빨리 마쳐 두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한 것도 첫째 아이가 친정에 있었던 날이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고맙다고 했었던 거죠.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 대신 둘째 아이를 데려와줘서 고맙다는 절 보며 남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할수록 남편이 괘씸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첫째 아이도 내가 데리고 간다는 문자를 남겨놨어요. 남편은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죠. 당신, 지금까지 연기한 거야? 며칠 동안, 아니, 최근 일주일 내내 첫째 친정에 있었다면서. 사실이야? 아니, 일주일은 아니야. 어머니가 오늘 일 있으셔서 잠깐 맡겨두신 거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엄마랑 아버지한테 다 확인했으니까.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짓을 해? 이런 짓이라니? 너무 과하다. 가족이 뭐야? 바쁘면 서로 애도 봐주고 하는 거지. 장모님이 바쁠 때 우리 어머니가 애들 봐주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첫째랑 둘째 떼어놓으면서까지 친정이랑 시댁에 따로 맡긴 이유가 뭔지 잊었어? 우리 애들 둘 같이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오늘은 잊지 말고 그만 자자. 나 내일은 일찍 나가야 해. 나도 일찍 나가야 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와서 앉아. 난 아직 할 말 많으니까. 남편은 지친다는 듯 저를 흘기더니 마지못해 식탁 앞에 앉았어요. 그 태도에 참았던 울화가 치밀어 올랐죠. 엄마가 요즘 부쩍 피곤해 보였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었어요. 첫째와 둘째가 온 집을 헤집어 놓으며 놀았을 텐데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아이를 돌보는 주말마다 저는 차라리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지만 제가 두 아이의 체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날이 더 많거든요. 그만큼 아이 둘을 돌보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아이들을 잘 봐주는 아빠였다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친정에 아이를 둘이나 맡긴 거야? 우리 엄마도 요즘 손목 안 좋으신 거 알아? 아이 둘은 무리라고. 당신 그거 뻔히 알면서 첫째 맡겼어? 그만하자. 앞으로 조심하면 되잖아. 그리고 아이 좀 맡겼다고 죄인 취급하는 그 말투는 뭐야?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생각은 안 해? 이러면 공평하지 않지. 우리
부족하지만 양가 부모님께 15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있잖아. 똑같이 용돈 드리는데 이러면 혼자 돌보는 우리 엄마가 억울하지 않겠어? 당신 진짜 이러고 싶냐? 허리 아픈 노인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고 싶어? 우리 엄마도 아프셔. 어머님 아프다고 우리 엄마한테 아이들 다 맡기는 게 말이 돼? 아이를 못 돌보시겠으면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 그랬으면 나도 다른 방법을 찾아봤지. 더군다나 첫째 아이는 이제 유치원도 갈 텐데 이제 유치원 픽업도 다 우리 엄마에게 맡기시겠다? 그만 좀 해. 진짜 질린다 당신. 아니, 왜 시어머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밖에 모른다는데. 누가 그래?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내가 시어머니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엄마를 못 살게 군다는 생각은 안 해? 저는 지지 않고 바락바락 소리쳤어요.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 없었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괘씸해서라도 제 의견을 확실히 하기로 했어요. 전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어요. 심지어 그날도 첫째 아이를 저희 엄마에게 맡겨두셨더라고요. 어머님,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랑 남편이 양가에 용돈 드리고 있잖아요. 똑같이 용돈 받고 계신데 어떻게 첫째 아이를 매일 저희 어머니에게 맡기실 수 있어요? 사부인이 매일이라고 하시든 매일은 아니야. 요즘 내가 바빠서 가끔 첫째 아이 좀 맡겼다. 그게 뭐? 너 지금 말투 보니 나랑 해보자는 거구나.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건 저희랑 약속하셨잖아요. 첫째 아이 돌봐주시기로. 저희 어머니도 어머님이랑 똑같이 용돈 받으시는데 아이를 혼자 다 봐주시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 내가 무서워 말을 못하겠네. 딸 못 가진 사람 서러워 살겠니? 너 참 독하다. 어디 어른한테 꼬박꼬박 따지려 들어?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 용돈 똑같이 못 드려요. 저희 아이 못 봐주시겠다고 하시면 어머님 용돈 줄이고 저희 어머니한테 용돈 다 드릴게요. 얘가 사람 잡네? 누가 보면 용돈이 한 500만 원 되는 줄 알겠다. 꼴랑 150만 원 주면서 말이 왜 이렇게 많니? 그리고 큰애는 이제 커서 손이 덜 가. 사돈도 괜찮다고 맡기라고 했다고. 사돈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나서서 이 난리야? 어머님도 큰애가 손이 덜 가는 거 잘 아시네요. 그래서 첫째 돌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큰애 유치원 들어가요. 그럼 편하다고 더 자주 저희 어머니한테 맡기시려고요?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 어머님 더 못 믿어요. 네가 뭔데 날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 이거 정말 웃기는 애네? 참하게 생겨서 성격 고분고분할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이러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안 시켰지. 네, 저도 지금 이 결혼한 거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님만 후회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언제 싫은 소리 한 적 있어요? 다 어머님 맞춰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선 넘으셨어요. 저도 더 이상 안 참아요. 너 진짜 건방지구나.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 너랑 더 말하기 싫으니까 당장 우리 아들 바꿔. 계속 이렇게 하시면 다음 달부터 용돈 줄일 거예요. 어머님도 그렇게 아세요. 저는 참았던 말들을 전부 쏟아내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를 해 더 이상 아이를 못 봐주겠다고 하셨죠. 남편은 저에게 온갖 짜증을 부리더군요. 대체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며느리야? 시어머니 이겨먹으니 속이 시원해? 이제 어쩔 거야? 당장 첫째 아이는 누가 돌봐주냐고? 난 어머님한테 한 말 후회 안 해. 내가 벌인 일이니 내가 책임질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못 산다. 뭐? 어머니한테 한 말 후회 안 해? 당신 진짜 막 나가는구나. 난 최대한 예의 지키면서 할 말 다 했어. 먼저 막말하신 건 어머님이야. 책임진다고 했으니 책임져. 난 이제 당신한테 신경 끌 거니까. 남편은 그대로 출근해버렸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죠. 엄마는 다 알고 있다는 듯 제 얼굴을 한번 쓱 보시더니 아이들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현관문에 한참 서 있다가 엄마가 얼른 출근하라는 말에 부랴부랴 집을 나섰어요. 분에 못 이겨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했지만 뒤늦게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당장 큰아이 다닐 유치원부터 찾아야 했어요. 생일이 지나고 보내려 했던 계획이 전부 틀어졌죠. 일하는 내내 아이들 걱정에 막막해지더라고요. 능력 없는 부모 만나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만 같았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인생이 별반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을 봐주시는 부모님은 어떻고요?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 쳤지만 엄마와 시어머니 두 분에게 감사한 마음은 변함없었어요. 복잡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퇴근하자마자 유치원부터 찾기 시작했죠. 되도록 오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알아봤어요. 남편과 제가 퇴근하는 시간이 보통 7시쯤인데 그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유치원은 사실상 없더라고요. 그렇게 유치원을 알아보다 아이들을 데리러 친정에 들렀어요. 문을 열자 저를 반긴 건 부모님이었어요. 첫째와 둘째 아이 둘 다 자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 시간까지 아이들이 자는 일은 드문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알고 보니 아버지가 종일 밖에 나가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정말 쑥쑥 크더라. 하진이도 형 따라서 발로 공을 찬다니까. 내가 사진 많이 찍어뒀다. 너도 한번 봐라. 오늘 더운데 힘드셨겠어요. 물 가지고 가셨죠? 아버지, 물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드셔야 해요? 그럼 걱정하지 마. 아직 애들 상대할 힘은 있으니까. 오늘도 봐라. 애들이 먼저 골아떨어졌어. 제가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보니 아버지는 오히려 큰 소리치며 웃으시더라고요. 엄마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넌지시 말씀하셨어요. 사부인이 큰아이 못 봐주겠다고 하시든? 그래, 사부인도 허리 안 좋다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럼 큰애는 앞으로 어쩌려고? 하준이 유치원 갈 때 됐으니까 보내야지. 근데 유치원을 보내도 걱정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엄마랑 아버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첫째도 우리한테 맡겨. 유치원에 맡긴다고 해도 저 어린 것을 저녁도 밖에서 먹일 수 없잖아.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내가 두 분 볼 면목이 없어. 걱정 마. 네 아버지도 애들 돌봐주실 거야. 아버지는 애들 본다고 진작에 일 그만두셨다. 어?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셨어? 언제? 며칠 됐어. 도저히 애들 둘을 나 혼자 돌볼 수 없겠더라.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네 아버지를 불렀더니 애들 보는 게 좋다고 저렇게 집에 눌러 앉으셨어. 아버지는 원래 지인 회사에 다니셨는데 시어머니가 첫째를 맡겼을 때 아버지는 일을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몰랐던 거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든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최선을 다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일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아이들을 데리고 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은 차에 타서도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통보하듯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애들 다 봐주시기로 했어. 그래서 말인데 이제 시어머니 드리던 용돈 전부 우리 부모님한테 드릴 거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 용돈을 장모님 장인어른 드리겠다니? 그게 말이 돼? 우리 애들 돌봐주시는 거 우리 부모님이잖아. 어머님 용돈 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챙겨. 당신은 왜 멋대로 그런 결정을 해? 내 의견은 안 물어봐? 당신도 내 의견 안 물어보는데 내가 당신 의견을 물어봐야 해? 그리고 당신이 내가 한 말 책임지라며. 그래서 책임지는 거잖아. 그래서 고작 생각해낸 게 친정에 애들 다 맡기는 거야? 그럼 다른 방법 있어? 우리 애들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냐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 여건이 돼? 당신 요즘 사업 힘들다고 생활비도 덜 내고 있잖아. 그거 알면서 우리 어머니 용돈 안 준다고 해? 당신 진짜 못됐다. 못됐어. 그럼 어떻게 해? 아버지도 애들 키우겠다고 일도 그만두셨는데. 장인어른이 일을 그만두셨어? 왜? 멀쩡하게 일하시던 분이 왜 회사를 그만두셔? 엄마 혼자 우리 애들 키우기 힘들어. 내가 계속 말했잖아.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애들 따로 맡긴 거고. 하긴 당신이 알겠어? 매일 가게 바쁘다고 애들이랑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난 일하잖아. 내가 뭐 놀고 있어? 그럼 난 놀고 있어? 나도 일해. 당신은 애들 한번 봐주면서 이런 소리를 해. 진짜 못된 건 당신이야. 저도 더 이상 물러날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은 절대 친정에 300만 원을 줄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티더군요. 정말 뻔뻔한 모습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친정에 300만 원 들여도 내 월급으로 생활비 충분해. 그러니까 걱정 말고 당신 일 잘해. 난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정말 친정에만 용돈을 드리겠다고? 그것도 300만 원이나? 애들 키워봐. 그것도 적은 돈이야. 원래도 300만 원씩 용돈으로 드렸잖아. 문제될 거 없어. 친정에 용돈을 300만 원 드리는 건 문제지. 시댁에는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구나. 당신한테 허락받는 거 아니야. 용돈 드릴 거라고 당신한테 통보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나 이거 절대 반대야. 절대 이해 못해. 남편과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어요. 남편은 뜻을 굽히지 않았죠. 저는 저대로 제 뜻을 꺾을 생각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다 봐주시는데 그 정도 용돈을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에게 최소한의 보답을 하기 위해 지금껏 열심히 살았는데 전 남편의 뜻대로 할 생각은 죽어도 없었죠. 그때 알았어요. 제가 엄마를 닮아 거짓말을 못한다는 사실을요. 전 제가 나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감정을 잘 숨긴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앞이라 그걸 숨길 생각을 못한 건지 아니면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부모님 앞에선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러 온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군요. 나랑 네 아버지가 집으로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어때? 네 아버지는 매일은 못 갈 거야. 요즘 어깨가 안 좋다고 하셔서. 그래도 내가 가면 너랑 김서방이 좀 편하지 않겠어? 엄마, 그래도 괜찮아? 힘들지 않겠어?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몸도 생각해야지. 네가 애들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너희만 괜찮으면 그렇게 해도 돼. 제 생각을 어떻게 읽으신 건지 엄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 주셨어요. 남편에게 엄마의 뜻을 전하니 남편은 오히려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남편이 불편해할 줄 알았는데 부담 없어 보여서 놀랐죠.
남편의 얼굴이 한결 밝아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전 의아했지만 더 이상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남편도 제 의견을 따라준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에게 월 300만 원씩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용돈을 더 받지 않겠다고 반대하셨지만 저는 완강하게 버텼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힘드시겠지만 제가 차로 집까지 태워드리면 문제 없을 것 같았죠. 그렇게 아버지가 병원에 안 가시는 날은 두 분이, 아버지가 병원에 가시는 날은 어머니 혼자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엄마, 내가 내일 모시러 갈 테니까 오지 마세요. 응? 출근 시간이라 복잡해. 그러다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큰일 나. 뭐하러 너 힘들게 왔다 갔다 해. 내가 일찍 너희 집으로 가면 문제 없어. 그러니까 괜히 고생하지 마. 어차피 가는 길이야, 엄마. 제발 내 말 들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엄마는 그제야 고집을 꺾으시더라고요.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준비를 해 차를 끌고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를 모시고 저희 집에 내려드린 뒤 저는 곧바로 회사로 출근하는 시기였죠. 이전처럼 아이들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침에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어요. 엄마가 저희 집에 오신 이후로 무조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루틴을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 이전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 사건이 터지기 바로 전날 저는 잠을 조금 설쳐서 늦게 일어나게 됐어요. 평소엔 여유롭게 씻고 야채 주스를 먹고 집을 나섰는데 그날은 대충 씻고 집을 나선 날이었죠. 그날 업무 때문에 노트북을 챙겨야 했는데 아침에 바쁘게 나온 탓인지 노트북을 집에 두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미 엄마를 저희 집에 내려드리고 회사로 가던 참이었죠. 저는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노트북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 음식 냄새가 나더라고요. 애들이랑 엄마가 아침을 먹나 하고 주방으로 가렸는데 그곳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더군요. 아들, 이거 먹어봐. 고등어가 진짜 잘 익었다. 밥 좀 더 먹을래? 사부인, 여기 밥 좀 더 줘요. 아니야, 나 이제 그만 먹으려고. 이제 출근해야지. 국 다 남겼잖아. 네가 좋아하는 미역국 했는데 다 먹고 가야지. 근데 사부인, 고기 좀 많이 넣고 미역국 해달라니까 고기가 영 시원찮네. 그러게, 고기가 씹히는 맛이 좀 없네. 소고기 미역국에 소고기는 없고 미역밖에 없네. 정말 황당한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엄마는 주방에 서서 계속 요리를 하고 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있더군요. 제가 복도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도 모른 채로 말이죠.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평소에도 땀이 많으신데 앞치마를 맨 채 땀을 닦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견딜 수 없었죠. 김서방이 고기 좋아해서 많이 넣었는데 이상하네. 아이고, 하진아, 그거 뜨거워요. 할머니가 해줄게. 잠깐만. 심지어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이들이 밥 먹는 건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그 식탁에서 오직 저희 엄마만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분노는 인생을 살면서 생전 처음 겪어보는 분노였어요.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소리를 꽥 질렀죠.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엄마, 앞치마 당장 벗어. 지혜야, 언제 왔어? 회사는 어떻게 하고 네가 여기에 있어? 엄마, 아무 말 하지 마.
애들이랑 가자. 집에 데려다 줄게. 저는 아이들을 안고 집을 나섰어요. 엄마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친정으로 향했죠. 운전하는 내내 울음을 참았어요. 엄마, 대체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왜 거기서 밥을 하고 있어? 아니, 나는 너희한테 돈도 받고 있고 미안해서. 김서방도 아침을 먹어야겠다고 하길래. 엄마가 뭐가 미안해. 애들 봐주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내가 미안하지. 남편이 또 뭐라고 했어? 솔직하게 다 말해줘. 우리한테 주는 용돈, 그거 다 김서방이 번 돈이라고 하더라. 넌 그만큼 못 번다고. 그래서 너희가 싸웠나 싶고 미안해서. 내가 남편보다 돈을 못 번다고 했다고? 엄마는 그 말을 믿었어? 엄마 딸이 김서방보다 훨씬 돈 잘 벌어. 엄마 아버지 주는 용돈, 그거 다 내가 줄 수 있어.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더군요. 남편이 왜 엄마가 집으로 오는 걸 반겼는지 알 것 같더군요. 흩어졌던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남편이 어떤 말로 엄마를 괴롭혔는지 더 듣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미친 듯이 화가 나 참을 수 없었죠. 아이들과 엄마를 친정에 내려주고 전 서둘러 차를 돌렸어요. 집에 가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저를 찾더라고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른이 밥 먹는데 소리를 꽥 지르고. 그럼 어머님은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저한테 시어머니 대접받길 바라셨어요? 허, 얘가 잘못을 해놓고 눈을 동그랗게 뜨네. 친정에서 돈을 300만 원을 가져가는데 당연히 우리 아들 밥 차려줘야지. 어머님,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하세요? 내가 여기 와서 밥이라도 먹어야 우리 아들이 덜 억울하지. 우리 아들이 번 돈 홀랑 친정에 바치면서 넌 뭐가 이렇게 떳떳해? 우리 애들 아빠가 누구예요? 아이들은 저 혼자 키워요? 제가 부모님께 그냥 돈 드렸어요? 우리 애들 봐주셔서 용돈 드린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울부짖어도 시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속이 다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죠. 지금껏 남편과 시어머니를 가족이라고 여긴 게 화가 날 정도로 후회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신경질적으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장모님한테 용돈 다 드리는 것도 참았어. 근데 돈을 그렇게나 받아놓고 장모님이 이 정도도 못 해주냐? 당신 정말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는 이유는 당신 밥을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아이들 돌봐주러 오신 거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오셔서 밥 더 해달라, 국에 고기 넣어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당신은 대체 뭐가 불만인데? 장모님이 먼저 밥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라고. 밥 해주시겠다는데 그걸 거절해? 거짓말도 참 잘하네. 당신, 우리 엄마한테 당신이 용돈 다 드리고 있다고 했다며? 아, 그건 그냥 내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고. 그럼 내가 당신보다 돈 못 번다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녀? 당신 정말 최악이다. 어쩌다 이렇게 됐어? 당장 우리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 잘못했다고 빌어. 내가 왜? 당신 자꾸 이러면 나 동생 가족도 불러서 밥 먹을 거야? 알겠어? 뭐? 다시 말해봐. 동생도 불러서 밥 먹을 거라고. 이제 할 말 없지? 나 출근한다. 그래, 다 불러서 밥 먹어봐 어디. 너 꼭 여기서 밥 먹어라. 어?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었어요. 전 회사에 연차를 내고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그때까지도 남편은 기세등등하더군요.
제가 이혼 소장을 던지니 그제야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왜? 내가 못할 줄 알았어? 이제 여기서 실컷 파티해. 당신 가족 다 불러. 알았지? 무슨 이혼을 해? 우리 애들은 어쩌고? 당신이 애들 생각했던 적 있어? 이런 아빠면 없는 게 나아. 아니, 왜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그래? 이 사실 장모님 장인어른도 아셔? 그게 질문이야? 당신이 오늘 한 짓을 생각해. 이혼 사유 충분하잖아. 오늘 가서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말하려고. 아니, 난 이혼 생각도 안 해봤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난 이혼 못해. 난 내내 생각했어. 당신이 이혼 안 한다고 이혼 못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당황한 듯 멍하니 소장을 바라보더니 뻔뻔하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제 속에서 더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장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제 뒤를 따라와 어디 가냐고 묻더군요. 저에게 소리치던 사람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더라고요. 아침엔 가족들 다 불러서 밥을 먹는다고 큰소리치더니 저녁엔 제 옷자락을 붙잡고 잘못했다고 비는 인간이라니. 이중적인 모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싫었죠.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남편은 차 창문을 두드리며 우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도 전부 가증스럽게 느껴졌죠. 우습게도 사람이 한번 싫어지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싫어지더군요. 그나마 남아있던 작은 애정도 전부 사라졌어요. 저는 남편을 무시한 채 차를 몰아 친정에 도착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말하니 두 분 다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아이들과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더 이상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친정집으로 절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집에 있어 장소를 카페로 이동했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오열하시더군요. 사실은 말이다, 지혜야. 우리 아들 가게 싹 망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뛰어다녔던 거야. 사부인에겐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님, 그럼 지금 남편 사업 때문에 그동안 첫째 아이를 못 돌봐주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거기서 청소라도 하고 대출이라도 알아봐야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 아니야. 응? 지혜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하다. 이혼만은 안 돼. 애들도 아직 어리잖아. 너 혼자 애들을 어떻게 키운다고 그래?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머님이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셨으면 저희 이렇게 이혼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지혜야, 내가 앞으로 잘하마. 응? 둘째도 내가 돌볼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어머님, 먼저 일어날게요. 설령 남편 가게가 어려워서 어머님이 그랬다고 해도 저는 이미 이혼 결심했어요. 지혜야, 애들만 생각해라, 애들만. 너 혼자 애들을 어떻게 키워? 지금껏 저 혼자 잘 키웠어요. 남편 없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럼 들어가세요. 저는 미련 없이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남편의 가게는 이전부터 위태롭더니 결국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가게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바람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전 남편은 결국 빚만 지고 사업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들을 핑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전화해 다시 시작하자는 말도 안 될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매몰차게 전 남편을 잘라냈어요. 남편의 가게가 망하고 그 자리에 새 가게가 들어설 쯤 시어머니는 또 저를 찾아왔어요. 지혜야,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라, 응? 한 번만 받아줘.
네가 우리 아들 받아주면 난 네가 시키는 거 다 할 거다. 어? 어머니,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어머니가 아무리 이러셔도 저 그 사람이랑 끝났어요. 우리 하진이 잘 있지? 애들은 아빠 보고 싶다는 말 안 해? 친할머니 보고 싶다는 말은? 둘 다 아직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래도 아이들이 더 커서 아빠 보고 싶다고 하면 그것까지 막을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혜야,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하고 너희 다시 합쳐라. 아이들을 위해 그게 좋잖아? 어머니, 그럼 제 인생은요? 저 부족하지만 애들 잘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혜야, 내가 다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시어머니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휴대폰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혼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여전히 쉽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한 건 제 보물들이 있어서겠죠? 하준아, 엄마 회사 가야 해. 할머니랑 놀자. 저기 봐봐. 하준이는 할아버지랑 기차놀이 하네? 우리 하준이도 해볼까? 아들, 엄마 다녀올게.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애들이 네 말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냐. 아이고, 또 네 목소리 듣고 하진이 나온다. 애들 어려서 그런지 귀도 참 밝아. 오늘은 우리 손자들이 어떤 사고를 치려나. 엄마, 오늘 금요일이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줘. 내일은 내가 애들 데리고 나갈게.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지혜, 네가 하준이 안고 매일 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엄마 또 그 소리 하시네. 많이 힘드신가 보다. 내일 용돈 더 드릴 테니까 오랜만에 아버지랑 맛있는 거 먹고 오셔. 아, 근데 하준이 유치원 버스 올 시간 아니야? 어머, 내 정신 좀 봐. 하준아, 이리 와. 옷 입자. 이리 와. 엄마, 나 출근해도 괜찮은 거야? 너 있으면 더 힘들어. 빨리 가. 운전 조심하고. 하준아, 유치원 가야지. 아이들은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잘 지내고 있어요. 내년쯤엔 부모님과 함께 살 큰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에요. 결혼을 하고 제 삶이 많이 변했다고 했었죠? 저는 남들이 정해준 길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결혼도 당연히 그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이전에 알던 세상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에 도착한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인생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이를 낳고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정말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죠. 결혼을 후회한 적도 있었어요. 독박 육아를 할 때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모진 소리를 들었을 때도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결혼을 후회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도 지금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전 지금껏 걸어온 이 길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될까봐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선택한 길이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돌이켜보면 후회만 가득했던 결혼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낳은 건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부족한 엄마이자 딸이라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그 마음은 조금 접어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비록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두 아이가 있어 새로운 세상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꾸준히 걷던 저에게 그 길을 벗어나도 된다고 알려준 게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지금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새로운 길을 만나 또 다른 행복에 닿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로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제 인생의 한 조각이에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제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 제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예상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저 역시 제가 선택했던 길들이 늘 맞는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앞두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사실 저는 공부에 있어서는 꽤 자신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남들이 칭찬해주는 공부머리가 있다는 말에 늘 자신감을 가졌죠. 하지만 인생은 공부만으로 풀 수 없는 숙제들이 가득하더라고요. 특히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것은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쉽게 길러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저는 너무나도 순진했고 사람들의 겉모습과 말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대학교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남자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완벽해 보였어요. 우리는 서로 같은 전공을 공부하며 꿈을 키웠고 주변 사람들도 참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가족, 환경, 그리고 숨겨진 가치관들이 우리 사이에 큰 벽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죠. 특히나 예비시댁에서의 경험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죠. 졸업식 날,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은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제 진심과는 상관없이 저를 평가하려는 시선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예비 신랑의 모습. 그때 저는 알게 되었어요. 결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파혼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이유와 그로 인해 제가 배우게 된 것들, 그리고 왜 그 결정을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지요. 저처럼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혹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국 자신을 지킬 때 찾아오는 거니까요. 모든 일이 뜻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예상치 못한 길이 가장 옳은 길일지도 모른다는 말처럼 저는 저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잠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연애하는 동안 서로의 집에도 자주 오고 가며 부모님과도 얼굴을 익혔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님도 몇 번 뵀었죠. 제가 남자친구 집에 가면 어머님께서 항상 예비 며느리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참하고 예쁘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고요. 너희들 참 잘 어울린다며 엄청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똑똑하기도 하고 예의도 바르다며 아주 칭찬이 자자하셨어요. 저도 남자친구랑 있을 때는 뭔가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가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영양제나 핸드크림 같은 걸 챙겨가서 선물로 드리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비시댁에 갈 때마다 칭찬을 더 많이 받았죠.
아유, 공부도 잘하는 데다 성격도 참 예쁘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흐뭇했죠. 그리고 저는 원래부터 서울 토박이었고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외동딸이라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반면에 남자친구는 누나가 둘 있었어요. 하나는 5살 많고 하나는 6살 더 많았어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아, 누나들이 있으면 내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막내 아들로 자라서인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집에 가면 남자친구의 누나들을 종종 마주하게 됐어요.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잘 지내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남자친구 졸업식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물론 참석했죠. 남자친구가 저보다 2살 많았으니까 저보다 먼저 졸업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날은 정말 좋은 날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예비 시어머니, 예비 시아버지, 남자친구의 누나들까지 모두 함께였죠.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가기 부담스러워서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님께서 적극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얼굴 본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냐며 이제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저를 딸같이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결국 참석하게 됐죠. 이참에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더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졸업식은 무사히 끝났고 저희는 모두 함께 분위기 좋은 샤브샤브 집에 갔어요. 예비 시어머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제 칭찬을 엄청 해주셨어요. 참하고 예쁘고 똑똑하기까지 하다며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화 도중 갑자기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는 순간 아, 이 이야기를 하려고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엔 2사람 다 학교도 좋고 과까지 같으니 아주 마음에 들거든. 그러니까 민석이 졸업하고 결혼 준비 슬슬 하면 될 것 같다. 네? 벌써부터 결혼이요? 에이, 제가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어머니. 아니다. 나는 사람 됨됨이만 본다. 내가 보기엔 우리 지연이 너 정도면 며느리의 딱이다. 요즘에도 시월드니 모니를 만드는 이상한 시모들이 있다고들 하지.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건 못 배운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본인 자랑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엄마 이야기 듣다 보면 우리 엄마는 정말 깨어있는 것 같다니까? 그치 자기야.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구나. 하지만 나는 요즘 세상에 이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단다. 요즘에 시애미니 뭐니 하면서 명령질이나 하고 그러면 이상한 소리 듣고 그래. 안 그러니? 무슨 소리야 엄마. 내가 주변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자기 며느리한테 엄청 하대하는 시어머니들 무지 많더만. 내가 보기엔 엄마는 천사야. 그렇게 모자가 말하는 거 보고 저는 당황스러워서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남친 누나들도 자기 남동생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라고 했었나? 우리 민석이처럼 잘생긴 애랑 결혼하는 거 너 영광으로 여겨야 돼. 누나,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왜? 맞는 말이잖아. 우리가 옛날부터 민석이를 업어서 키워서 그런지 절대 아무나한테는 장가 못 보낸다고 우리끼리 장난치듯 말하고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장가 갈 때가 됐구나 싶어. 옛날부터 틈만 나면 전교 1등에다가 여자친구도 많이 만들었었잖아. 그런데 중간에서 남친 어머니가 딸들에게 한 소리 하면서 자랑질을 못하게 막더라고요. 그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얘들은 너희 누나들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얘 형님 될 애들인데 대놓고 이렇게 남동생 자랑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못된 형님들이라고 흉봐.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아유, 우리 세아가 놀랬지? 얘들이 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다. 방금 건 못 들은 걸로 해줄 수 있니? 예비 시어머니 말에 남친 누나들은 곧장 태세 전환을 해 제 칭찬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예쁜 시동생 생기는 게 꿈이었다며 나중에 다 같이 시댁에서 음식도 만들고 쇼핑도 다니면 재밌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난 딱 너처럼 귀엽고 내 말 잘 들을 것 같은 착한 애가 시동생이었으면 했는데 민석이가 어떻게 너를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도 운명 아닐까? 그러게. 언니 예전부터 민석이 신부 될 사람 되게 많이 생각했잖아. 나도 그렇고. 우리 셋이서 세자매라고 하고 시장도 가고 쇼핑도 가면 엄청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듣고 있으니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갈수록 이것도 할 수 있냐 저것도 할 수 있냐. 내 동생은 갈비찜을 좋아한다. 결혼하고 나면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한다 등등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듣고 있는데 참 힘들었어요. 저는 시댁의 결혼 이야기에 좀 고민하다가 학교를 제대로 졸업하고 난 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학교 다닐 기간이 남아있기도 했고요. 그러자 남친 누나들이 신나게 말을 하다가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 당연히 졸업하고 해볼 거 다 해봐야 하지 않겠어?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큰 돈 들여서 대학원까지 보내줬는데 나도 다 이해한다. 하고 싶은 게 많지? 언제든 준비만 되면 말만 하도록 해라. 그날은 그렇게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시댁에서는 종종 놀러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결혼 압박이 점차 생기는 것 같아서 남친에게 솔직하게 결혼에 대한 진심을 말하게 되었어요. 남친은 웃으며 자기 가족들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 거라며 자기가 준비가 되면 그때 결혼 이야기를 하자고 다독여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 남친의 모습에 저는 더 신뢰가 갔습니다. 또한 그때 본 남친의 가족들 분위기 역시 좋았기에 당시 저는 졸업하기도 전이었지만 결혼 생각이 은연중에 들기 시작했어요. 역시 결혼을 해야 한다면 이 남자랑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이야기도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부모님 빼놓고 진행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저희 부모님은 예비시댁에 대해서 무척이나 긍정적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사실 옛날 사람이라 그렇지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저렇게 현명한 시어머니도 많은 것 같더라. 너한테 좋은 시부모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내 생각도 그래. 사돈 어른들이 꽉 막히기 시작하면 그 아랫사람들도 말이 안 통하기 마련인데 이 집안은 그렇지 않네. 그렇죠. 저도 그래서 결혼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덕분에 저희는 화기애애하게 졸업식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제 생일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저와 남자친구는 꽤 오래 사귀었고 대학 시절부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념일이나 생일을 크게 챙기지 않는 편이었어요. 예전에는 남자친구가 100일 기념으로 일본 여행을 가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모든 비용을 남자친구가 부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학생인데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게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남자친구는 종종 비싼 선물을 주려고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10만 원 내외의 적당한 선물만 받았습니다. 저도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주긴 했지만 주로 커플 운동화나 커플 티셔츠 같은 소소한 것들로 챙겼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를 뵌 이후 남자친구를 통해 예비 시어머니의 선물이 도착했어요.
바로 소고기 세트와 값비싼 브랜드 목걸이였죠. 처음에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비싼 선물을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남자친구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당황해하면서 말했어요. 자기가 이런 거 부담스러워하는 거 나도 알지만 우리 엄마는 선물 주는 걸 정말 좋아해. 돌려드리면 오히려 예의 없다고 생각하실 거야. 만약 돌려드리고 싶다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거나 엄마 생신 때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직접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부탁했어요. 그날 남자친구는 일이 있어서 함께 갈 수 없었고 저 혼자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미리 남자친구에게 제가 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는지 저를 환하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선물은 너무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남자친구도 자주 이런 비싼 선물을 주려고 했지만 저는 항상 부담스러워서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선물을 제게 다시 돌리며 웃으시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예쁜 말만 골라서 해? 그것도 직접 와서 돌려주겠다고 하다니. 내가 왜 부른 줄 알아? 맛있는 거 해주려고 불렀어. 어른들이 주는 선물은 그냥 받아도 되는 거야. 그날은 예비 시어머니가 요리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도우미 아주머니가 등장해 팔첩반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는 원래 요리를 잘 안 한다며 집안일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다 해준다고 하셨죠. 예비 시댁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도우미를 쓸 정도면 꽤 잘 사는구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와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남자친구는 그럴 줄 알았다며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고집이 세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궁금한 점이 생겨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자기네 집에 도우미가 있더라? 어머님이 원래 요리나 청소를 안 좋아하셔? 남자친구는 조금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분은 예전부터 우리 집을 도와주던 분이야. 사실 우리 집이 도우미를 쓸 정도로 부유한 건 아닌데 엄마가 워낙 청소나 요리를 싫어하셔서 계속 부탁드리고 있어. 남자친구에게 더 자세히 듣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네 집안은 예전에는 꽤 부유했다고 해요. 예비 시아버지께서 큰 사업을 하셨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망했고 그 이후로는 사업을 다시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예전에 부유했던 시절을 잊지 못해서 여전히 호화롭게 살고 계신 거죠. 저는 그걸 듣고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현재 일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도우미를 두고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신다고 하니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집안에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누나들도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큰 누나는 이혼 후 위자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작은 누나는 집에서 거의 기생하듯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벌어오는 돈을 예비 시어머니께 드리고 있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대학을 다닐 때 모든 학비가 대출로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남자친구 이름이 아닌 예비 시어머니와 누나들의 이름으로 대출받았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대학에 꼭 가야 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갔다는 말을 했어요. 참 복잡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는 저번에 제 생일 선물로 받았던 소고기를 친정 가족들이랑 나눠 먹고 목걸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끼고 다니진 않았는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가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 봅니다. 예비 시어머니 생신이 되자 제 남자친구는 저한테 뜬금없이 묻더라고요.
자기 엄마 생일인데 준비한 거 있냐고 말이에요. 전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에 눈만 땡그랗게 굴리다가 다음에 전달해주겠다고 한 후 카드에다가 편지를 쓴 뒤 5만 원 정도 되는 스카프를 사서 남자친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그게 전부냐고 했고 전 그게 끝이라고 했어요. 그때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자친구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중얼거리길래 제가 뭐 잘못된 거 있냐고 했죠. 이게 내 생각에는 우리 엄마가 엄청 부족해할 것 같아서 우리 엄마가 생일 때마다 받는 선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게다가 자기한테는 예전에 선물을 한번 주셔서 사실 나는 상관없지만 자기가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걱정돼서. 남자친구가 우물쭈물하면서 이야기하자 저는 무슨 소린가 했고 편지도 썼고 스카프도 아주 싼 건 아니었기에 괜찮을 거라고. 어머님 좋은 분이신데다가 난 아직 대학생인데 무슨 걱정이 있냐고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자친구는 저한테 제가 보냈던 카드와 스카프를 그대로 들고 오더라고요. 제가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 자기 엄마가 마음만 받겠다고 어떻게 대학생 돈을 받냐고 그대로 환불하라고 했다네요. 다른 건 몰라도 카드를 그대로 돌려보내신 게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 졸업식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남자친구 졸업식 때는 남자친구 가족이 전부 오고 거기에 저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 졸업식이 있다고 남친이 예비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예비 시어머니는 흔쾌히 제 졸업식에 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굳이 안 그러셔도 된다고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한가족 되는 사람들끼리 또 이런 날 뭉치는 거라며 그날 상견례 겸 가족끼리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일 것 같아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니 만나는 걸 기대하셨어요. 졸업식 날 아빠가 엄마를 모시고 미리 오시기로 하셨고 그 후에 남친네 가족이 오시기로 하여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 차 아반떼를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가족이랑 저를 찾으시다가 두리번거리시곤 제가 아반떼 옆에서 손을 흔드니까 갑자기 아무런 미동도 안 하시더라고요. 멀리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제 옆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냥 가만히 쳐다보더니 쌩하니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분 나쁘신 일이 있나 하고 넘어갔는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가족끼리 셋이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고 예전에 미리 받아두었던 전화번호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30분이 넘도록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남친 또한 전화를 받지 않아 이게 무슨 일인가 했지만 저희 가족끼리 식사를 끝낸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남친이랑은 졸업식이 끝나고 밤에서야 늦게 연락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별일 아니었다고만 하고 끝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졸업식이 끝나고 다음 날 저를 예비시댁에 부르셨어요. 저는 조금 무서운 기분이 들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강경하게 오라고 하셔서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비 시댁에 도착하니 예비 시어머니는 마루 소파에 앉아서는 저에게 날카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친의 누나들도 옆에서 무슨 경호원 마냥 서 있었고요. 남친은 어디 간 건지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옆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러고는 예비 시어머니는 호구조사라도 하는 것처럼 저희 가족에 대해 묻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갑자기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며느라, 너희 집 대체 뭐 하는 집안이니? 내가 그때 본 아반떼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날 너를 도저히 맨정신으로 볼 수가 없더구나. 예비 시어머니는 사람 됨됨이만 본다더니
갑자기 저희 집 재산을 떠보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도록 해라. 내가 듣기로는 너희 집이 상당한 재산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딸을 대학원까지 보내는 사람이 아반떼를 몰 수가 있니? 너희 집은 있긴 한 거냐? 아니면 뭐 사돈 어른이 일은 하고 있고? 내 참 기가 막혀서 진짜. 어떻게 속여도 이렇게 단단히 속일 수가 있어? 너희 사귄 지도 3년이 넘지 않았니? 가족들 몇 명을 대놓고 속이는 거야? 우리 민석이도 이 사실 알고 있니? 우리 집에 몇 번 다녀갔으면 너희 집이랑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텐데. 그러고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니? 양심은 대체 어디에다 팔아넘겼길래 그런 생각을 한 거니?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자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기분이 상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고는 소리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됐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속았구나. 속았어. 어머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머님은 사람 됨됨이만 본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정말 웃기는구나. 사람 됨됨이는 바로 넉넉한 재산의 여유에서 오는 걸 몰라서 하는 말이니? 내가 그동안 여러 여자들을 봤지만 우리 아들이랑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 것 같으면 다 알아서 커트했는데 어떻게 너처럼 여우 같은 애가 와가지고는. 아휴, 됐어.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 나가! 엄마, 내가 그래서 쟤 처음 왔을 때 더 제대로 물어봐야 한다고 그랬잖아. 엄마는 사람이 물러서 그런 거라니까. 지금 보니까 그냥 우리 집안 다 말아먹으려고 온 거네.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제 얼굴이 딱 남자 잡아먹을 상이라니까? 소름 돋아. 남친 누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보고 정말 더 이야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나듯 나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집에 다녀갔다면서 하고 연락이 와 있었어요. 저는 그날 속상했던 마음을 남자친구에게 전부 토로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를 달래주기는커녕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 엄마랑 누나들이 그렇게 속상해하냐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저희는 거의 처음으로 크게 싸우게 됐습니다. 자기는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어? 나 혼자 그 집 가서 엄청나게 욕만 들었는데 진짜 너무하다. 내가 뭘? 엄마랑 누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무례하게 굴었다며. 내가 우리 엄마랑 누나들이랑 오래 지내서 아는데 엄마랑 누나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저렇게 크게 화낼 사람들이 아니야. 자기가 가서 그냥 미안하다고 그래. 대체 뭘로 그렇게 화냈는지는 알고 나한테 미안하라고 하라는 거야? 몰라?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별 말씀 안 하셨는데 자기가 말대답하고 화냈다더라. 어떻게 예비 시어머니랑 시누이들한테 그렇게 예의 없이 굴 수가 있어. 지금까지 사이좋게 잘 지내놓고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자기 말대로 지금까지 잘해주셔놓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졸업식 때 아반떼 끌고 오신 게 어머님은 무척 충격이셨나 봐. 뭐? 아반떼? 그래. 그 차 하나 때문에 우리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런 걸 엄청나게 물으셨다니까? 난 무슨 조사라도 받는 줄 알았어. 죄라도 지은 줄 알았네. 게다가 우리 다 같이 식사하기로 해놓고 차만 보고 그렇게 가버리시는 게 말이 돼? 우리 엄마랑 아빠가 당황해 하셔서 내가 얼마나 난처 있는지 알아? 에이, 내가 보기엔 우리 엄마가 고작 그런 걸로 그랬을 리가 없는데. 지금 오해하는 거 아니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좀 심한 것 같다. 우리 엄마가 사람 볼 때 집안이나 그런 건 절대 안 보는 사람이야. 내가 장담해. 아니, 지금 내가 가서 듣고 온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대놓고 우리 집 재산이 있는지 일은 하시는지 뭐 이런 거 물으셨다니까? 아반떼 보고 기가 막혔다고 하셨다고. 어이없었던 건 난데 왜 자기가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고 그래? 정말 그랬다고? 이건 우리 엄마랑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 아무튼 알았어.
남자친구는 끝까지 제가 오해하는 것 같다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문자로 엄마가 좀 예민해서 그랬던 것 같다며 저에게 다시 사과드리러 가자고 하는데 그날은 남자친구랑 이대로 만나도 될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약혼을 한 것도 아니고 3년에서 4년 정도 이어지고 있던 연애인 터라 한 번의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여러 번 소개를 시켜줬던 터라 이제 와서 헤어졌다고 하면 가족들이 걱정할 게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저희 아빠는 예전부터 무척이나 불같은 성격이셔서 잘못하면 당장 남자친구한테 찾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고민하고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헤어지는 건 미루게 되었어요.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 저는 상견례 전까지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는 최대한 뵙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아니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했죠.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 고민을 조금 하는 것 같더니 알았다고 했어요. 자기도 엄마랑 이야기를 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무 가까우면 싸울 수 있으니 정식으로 가족이 되기 전까지는 자주 만나지 않는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예비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제외하고서 만남을 이어가게 됐죠. 예비 시어머니나 예비 시누이들과의 관계만 빼면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끔 답답한 구석은 있어도 저를 사랑해준다는 느낌을 온전히 주는 남자친구가 저는 참 좋았어요. 게다가 제 청춘을 전부 함께 보낸 남자친구라는 것도 단단히 한 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국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들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골머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조금쯤은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예민하셨던 걸 수도 있고 뭔가 단단히 착각하셨던 걸지도 모른단 행복 회로를 돌렸던 것이죠. 남자친구와는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결혼에 꼴이 나자고 이야기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당일 식당에 예비 시댁이 이미 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운전해서 식당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사실 그때 그 사건을 저희 엄마와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초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말씀드렸어야 했나 고민도 했지만 그때의 일은 영원히 묻고 가자고 혼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예약했던 식당 주차장 앞에 미리 서 계신 걸 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저희 친정 가족은 서 있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인사를 하러 오셨나 보다 하고 웃고 있었어요. 저는 이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인사는커녕 대뜸 큰 소리를 치시는 것이었어요. 미리 서 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몰고 온 아반떼를 보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뭔가 크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들어도 고성방가나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술이라도 드신 줄 알았어요. 운전하던 저는 놀라서 차를 주차시킨 뒤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희 엄마도 당황해서 놀란 토끼 눈을 뜨고 계셨고 아빠도 옆에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저희 가족에게 와서 소리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걸어서 오지 그랬어. 얼마나 없이 사는 게 자연스러우면 이런 귀한 상견례장에 그런 차를 끌고 오는 거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아반떼를 보고 기가 막혔다고. 그런데 그 낡고 오래된 자동차를 기어코 상견례장까지 끌고 와? 이건 뭐 나랑 해보자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이 하는 말 좀 봐라.
너 우리 아들이 좀 잘 사는 애 같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정신부터 어떻게 된 모양인데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마. 좋은 말 할 때 아반떼급으로 그쪽 사익감 다시 찾아. 저번부터 계속 선을 넘는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어머니, 저라고 계속 참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네가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그래봤자 아반떼 타는 집안이 뭘 할 수 있겠니? 난 딸 자식을 대학원까지 보냈길래 퍽 대단한 집안인 줄 알았네. 그런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잖아? 내가 절대 너 같은 애한테 우리 아들 못 준다. 아니, 안 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라고 한 줄 알아? 우리 아들 아무나 만나라고 그렇게 힘들게 키운 거 아니야.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니 냅다 파혼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그렇게 어머님께서 파혼 이야기를 하시면 저랑 민석이 입장,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저희 부모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 내 알 바 있니? 내가 정말 속아도 단단히 속았어. 브랜드도 있고 비싸 보이는 옷 입고 다니고 대학이랑 대학원도 좋은 곳 나왔길래 돈 꽤나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빈털털이면 어떻게 하니? 어머님, 제가 뭘 지금까지 그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하나도 안 가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리니 이해가 안 갈 만도 하다면서 이렇게까지 수준 낮은 집이랑 내가 가족이니 뭐니 했다는 게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고 웃으셨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고 있으니 주차장에 숨어있던 신랑 누나들도 나와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가난한 애가 못 모르고 있는 집 자식인 척 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 않아? 그러니까 겉보기에 좀 있어 보인다고 속까지 진짜 있어 보이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너무 순박해서 그런 것까진 알 수 없었어서 그래. 저런 여자들은 진짜 남편 잡아먹으려고 자기 부모까지 속인다는데 우리가 사람 잘못 봤지 뭐. 막내가 잘못했으면 저런 이상한 여자랑 결혼할 뻔했다는 게 진짜 무섭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그동안 저를 보고 엄청나게 잘 대해주셨던 것도 전부 가식이었단 것. 제게 선물을 보냈다가 제가 돌려드리니 오히려 좋아하셨던 것. 제가 선물로 비싸지 않은 스카프와 카드를 드리니 마음에 들지 않아 그대로 돌려보내신 것이라는 것까지도요. 사실 예비 시어머니는 예전에 자기가 부자였던 것에 취해서 아직까지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 시나리오였다면 제가 부자여서 자기의 명예를 그대로 이어가고 호화로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했는데 제가 가난하면 그게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때문에 제가 가난한지 부자인지 그렇게 핏대 세우고 살폈던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지금은 자신에게 걸맞지 않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 빚을 내서라도 자기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냈으니 부자 며느리를 데려와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화가 난 것이었고요. 하지만 이해가 됐다고 해서 화가 가라앉는 건 아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셨고 저는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욕들까지 듣고 있었어요. 전부 가난한 여자랑은 만나서는 안 되는 거다. 이래서 가난한 집 애들하고는 말을 섞어서는 안 되는 거다. 저번에 졸업식 때 아반떼 끌고 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는 둥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었죠. 그렇게 대놓고 제가 욕을 먹고 있는데 예비 신랑은 당장 나와서 제 옆에서 저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우물쭈물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랑을 눈으로 쳐다보다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예비 신랑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야, 자기가 뭐라고 좀 해봐. 자기도 진짜 어머님 말이 맞다고 생각해? 내가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그냥 다 같이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지금 욕만 먹고 있는 건 난데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어머님이랑 언니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해? 게다가 자기는 내가 억울하게 듣고 있는 이 욕들이 짜증나지도 않아?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그럼 사랑하지.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랑 우리 누나들도 사랑하니까.
지금은 다들 좀 흥분한 것 같아서 가라앉히고. 그러면서 예비 신랑은 상황을 해결할 생각은 없고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소리 지르는 걸 지켜만 보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사과를 제대로 하더라도 화가 풀릴 것 같지 않았고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터졌을 때 남편이 든든한 제 편이 되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도저히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예비 시어머니 편을 들었으면 들었지 제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대로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결국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가서 말을 마저 하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들었던 말들도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지만 예비 시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말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하신 말씀 전부 진심이세요? 그럼 넌 내가 진심으로 널 며느리라고 생각했겠니? 착각도 유분수지. 어머님은 예전부터 사람 됨됨이만 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번부터 갑자기 재산 얘기니 이게 대체 뭔지 저는 당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픽 코웃음을 치더니 그걸 진짜 믿었냐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은 응당 계약이고 거래라면서 어느 정도 집안의 수준이 맞아야 성립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켜보니 우리 집안이랑 너희 집안은 수준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자꾸나. 그 말을 듣고 저희 엄마는 표정이 어두워지셔서는 다시 자동차에 타버리셨고 한참부터 옆에 있던 신랑은 예비 시어머니를 막지도 못하고 여전히 우물쭈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구나 싶었습니다. 꽉 막힌 예비 시어머니, 도저히 믿음직스럽지 않은 예비 신랑. 제 마음속에서도 파혼이라는 결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비시댁 식구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옛날부터 운전을 하지 않으셨어요. 두 분 다 운전하신 지 꽤 오래되셨거든요. 아반떼는 사실 제 차였어요. 역정을 내시는 시어머니께 아무리 설명해도 예비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콧방귀를 뀌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부끄러운 아반떼를 네 차라고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면서요. 듣자 하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반떼가 뭐 어때서 말이에요. 그 순간 주차장 옆칸에 벤츠가 도착했습니다. 그러고는 벤츠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내리면서 저희 친정아빠께 인사를 드렸어요. 딱 봐도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죠. 어머, 그쪽 분은 혹시 누구신지요? 아, 저는 박 사장님 비서되는 사람입니다. 네? 사장님이요? 그때 저희 아빠가 아반떼에서 내리시고는 노신사의 손을 잡으셨어요. 저희 딸이 그동안 신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마주칠 일도 없겠지만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아빠는 중견기업 사장이었고 옛날부터 비서가 대신 운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운전은 영 손에 익지 않으셨죠. 아빠는 천천히 자기 명함을 예비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집안과 그쪽 집안은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 명함을 보고서 점점 창백해져 갔고 그날 저 역시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뒤에 있던 예비 시누이들도 벙쪄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고소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벤츠를 타고 그대로 돌아갔어요. 벤츠는 제가 운전하고 제 아반떼는 비서가 운전했어요.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는 지금껏 제가 속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파혼인데 마음은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은 선택이 예비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고 예비 신랑의 아내가 되는 거였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 진정으로 우릴 대하는 예비 시댁의 모습을 보아서 정말 다행이라고까지 말씀드렸죠. 그러자 저희 아빠는 오히려 저를 잘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파혼을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셨어요. 예비 시누이들까지 옆에 붙어서는 울며불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아주 큰 착각을 했습니다. 아휴,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정말 죄송합니다. 귀한 따님께 신뢰를 끼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늙어서 보이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한 번만 사과를 받아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어머님,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여기는 어머님이 오실 곳이 아닌데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는 이제 한 가족 같은 사이인데, 응? 며느라, 내가 다 잘못했다. 그때 마음이 많이 상했지? 네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 하지만 네 잘못도 있다. 네가 조금 더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줬으면 이렇게 오해가 생길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보기엔 우리 가족이랑 너희 가족이 정말 견우와 직녀처럼 딱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우리 민석이는 너 같은 아내가 딱이야. 응? 그렇게 절절하게 말씀하시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억지로 사과하시는 와중에도 제 잘못이 있다고 뻔뻔하게 구시는 것도 질려버렸고요. 저는 그동안의 일과 이번 일로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돈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 사람 됨됨이만 봐서요. 아무래도 그쪽 집안이랑은 결혼이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말과 함께 제가 정식으로 파혼을 선언해버렸죠. 저는 졸업 후 곧바로 아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빠 회사다 보니 낙하산이니 하는 말이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사원부터 시작하면서 떳떳하게 제 할 일을 하니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 남친은 다니는 회사마다 적응 못하고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 후에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식을 잡았다가 다시 파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정말 괜찮은 여자를 다시 만나더라도 그 여자 역시 똑같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남자는 평생 결혼이란 걸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예비 신부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남자와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아무튼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역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한 걸 가지려고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 됨됨이를 본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재산이나 외적인 조건에 따라 사람을 평가했던 그분들을 보며 저는 진정한 사람다움이란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참 고마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덕분에 저는 진짜 제 가치를 아껴줄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 외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제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금 느꼈죠. 아무래도 그때 파혼한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결혼을 했다면 지금 저는 제 자신을 얼마나 억누르며 살고 있을지 상상도 안 가요. 매 순간 그 집안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다가 제 본 모습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제 삶의 방향을 더 뚜렷하게 잡고 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진정으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제 자신에게 더 솔직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이죠. 결국엔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일이니까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른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아가시길 응원할게요. 우리는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끝으로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제 저도 그런 사랑을 찾아서 나아가 보려고 해요. 물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을 믿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모두들 저처럼 고민하고 망설이던 순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길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분들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